여러분 혹시 복숭아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복숭아를 참 좋아해서 여름이면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신선의 과일로 불리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는 그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향긋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런 복숭아는 맛은 물론이고 당분, 유기산,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더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여름 종합 영양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어야 원기 회복에 좋다는 옛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이죠. 이외에도 복숭아는 여러 가지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복숭아를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를 비롯해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복숭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복숭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장어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은 물론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장어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인 레티놀은 눈 건강과 피부 탄력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장어와 복숭아라도 함께 드신다고 무조건 보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소장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피아, 아밀라제 등과 같은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장어를 드신 다음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앞서 말씀드린 소화 요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지방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은 위와 장에서 지방 성분이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여 복통과 설사, 장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어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대중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어 많이들 찾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끓여 만든 삼계탕은 다른 육류보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답니다.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삼계탕에 곁들이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좋으며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삼계탕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비롯하여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바로 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래, 두통,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계탕을 드셨다면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복숭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숭아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복숭아에는 100g당 20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고 바로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과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고혈압약을 바로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으며 가능한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숭아와 사과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덕분인데요.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속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속 노폐물과 기미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가득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복숭아 또한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로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드실 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와 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스무디나 주스로 함께 갈아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 함유된 시아노아수소산이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멎게 하고 끈적한 가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 역시 가래를 삭히는데 효과적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가래 제거는 물론이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칼로리도 100g당 25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수박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 제거에 매우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복숭아 역시 포만감에 비해 열량은 100g당 36칼로리로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팩틴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손실되는 무기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수박을 함께 드시면 이 두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만날 때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숭아의 카테킨은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잘라서 함께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쑥 좋아하세요? 저는 쑥을 참 좋아해서 쑥떡, 쑥전, 쑥 칼국수는 물론이고 쑥이 듬뿍 들어간 쑥 된장국도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봄나물 중 하나이자 마늘, 당근과 함께 3대 성인병 예방식품으로 손꼽히는 쑥은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쑥떡 또는 쑥차로 드시기도 하고 예로부터 가장 오래된 약초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는데요. 쑥에는 그윽한 향만큼이나 놀라운 양의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항암, 독소해독, 무릎과 허리의 저림 통증을 싹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진시황이 찾고자 했던 불로초가 바로 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고의 한약재로 선정한 쑥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쑥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쑥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활용해서 만든 쑥 케이크, 쑥 라떼와 같은 디저트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쑥과 우유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예로부터 쑥은 민간에서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상처가 난 곳에 붙여서 감염을 막기도 하고 혈관 속 염증을 제거해주니 허리와 무릎의 신경통 약으로 처방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는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혹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당시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피어난 식물이 쑥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쑥의 약효는 바로 그 놀라운 생명력에서 시작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땅을 정화시키고 잘 자라난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쑥을 드셨을 때 우리 몸속에서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최고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혈관 속 혈당, 그리고 염증까지 딱 잡아 제거해줍니다. 시원한 쑥국을 숙취 해소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쑥은 심지어 간까지 청소해주기 때문에 이는 매우 탁월한 선택입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시켜서 간을 건강하게 해주니 음주운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간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필수 식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쑥의 놀라운 효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쑥의 폴리페놀 성분 흡수를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쑥과 우유 모두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데 그렇다면 혹시 같이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가 아닌 아몬드 우유와 함께 쑥을 드시면 모든 효과를 다 챙기실 수 있는데요.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쑥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최악의 쑥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쑥차입니다. 쑥을 직접 말려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돕고 수족 냉증과 손발 저림 통증을 해소해준다고 해서 더 자주 드셨을 겁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서 드셨던 쑥차가 오히려 혈액 속에 독소를 가득 더할 수도 있는데요. 익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쑥에는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K까지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쑥이지만 드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쑥은 무려 4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만 해도 개똥쑥, 인진쑥, 참쑥, 황해쑥 등 40여 종이나 되니 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종류의 쑥이 다 식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식품으로 드실 수 있는 쑥은 참쑥의 잎만 식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쑥차로 드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의 야생 속에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들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중금속이 충분히 세척을 해도 제거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꼭 야생에서 채취한 쑥이 아닌 유기농으로 재배된 건강한 쑥을 드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려서 차로 드시면 중금속이 더 농축되고 우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쑥을 식초를 탄 물에 세척해 주시면 좋습니다. 식초의 산성이 중금속의 금속이온과 딱 흡착해서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중금속까지 싹 제거해주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쑥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쑥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해서 계피나 대추와 같은 각종 약재를 넣고 차 또는 물 대용으로 우려 드시거나 심지어는 즙이나 액기스로 농축해서 드시는 분들까지 계실 텐데요. 절대 안 됩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이라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고 혈액순환을 도와줘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 수족 냉증을 해결해주며 노폐물 배출까지 도와주니 참으로 고마운 식품인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 어떤 좋은 효능도 절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쑥은 그 자체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서에 따르면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맵다고 합니다. 쑥만 그리고 심지어 농축해서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돌아다니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열이 많으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열이 혈압을 올리고 당뇨와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열의 배출을 위해서 과도하게 신장이 자극될 수 있는데 쑥의 활성 성분 자체마저도 신장을 자극하는 이뇨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신장에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열이 많은 분들의 경우 이렇게 훌륭한 효능이 가득한 쑥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열이 많은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첫 번째 음식,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와 쑥이라 굉장히 생소한 조합인데요. 사실 이 조합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일단 브로콜리는 차가운 성질로 쑥의 따뜻한 성질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챙겨 드시면 전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몸의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자체도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쑥과 함께하면 서로의 철분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모는 물론이고 모든 연령대의 여성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게다가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 궁합이 좋아서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 자체를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니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되는 것이죠.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또 하나의 놀라운 효능이 생기는데요. 쑥의 풍부한 식이섬유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이 잘 대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지방간 해결은 물론이고 몸의 지방 자체가 잘 저장되지 않도록 하니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최고입니다. 브로콜리와 쑥을 넣어 계란말이나 계란찜을 해서 드셔도 좋고 식사를 하실 때 쑥국과 브로콜리를 함께 곁들여 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쑥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쌀과 찹쌀입니다. 쑥이 들어간 음식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봄향기 그윽한 쑥을 쌀가루에 넣고 찐 쑥버무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또는 찹쌀가루를 넣어 쫄깃한 쑥떡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쑥과 쌀, 찹쌀은 참 좋은 궁합입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서 혈당 걱정으로 쌀밥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심지어 흰쌀밥을 아예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지나치면 안 되지만 쌀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쌀의 77%가 녹말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힘을 내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녹말은 우리 몸에서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완벽히 흡수되고 무려 6%가 넘는 단백질까지 있으니 근육에 활력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따라 피부도 푸석하고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은 분들은 반드시 쌀밥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쌀에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으니 바로 지방과 식이섬유,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쑥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가득하고 봄철 가득 드셔야 하는 비타민 A, B, C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또 쑥의 진한 초록색은 엽록소의 색깔인데 바로 이 엽록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생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쑥에는 시금치의 무려 3배나 되는 식이섬유까지 가득한데요. 장운동을 활성화해주니 변비와 숙변 제거에 으뜸입니다. 또 쑥 특유의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인 치네올이 놀랍게도 장 속에서 염증과 암을 일으키는 대장균 디프테리아균을 억제해주고 소화액의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쑥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쌀가루와 함께 포슬하게 찌듯이 만든 쑥떡과 쑥버무리는 이 치네올 성분을 오롯이 드실 수 있으니 더욱더 좋은 요리법입니다. 쑥과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요즘 유난히 손발이 붓고 저리고 허리와 등 무릎의 신경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완벽히 해결됩니다. 특히 이 조합은 여성분들에게 참 좋습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해독하는 디톡스 효과까지 훌륭해서 신경통을 진정시키는 데 제일입니다. 그리고 계란과 쑥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단백질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근육 또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계란에는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연의 비타민 알약으로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딱 하나 비타민C가 부족한데 이것을 쑥이 채워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죠. 게다가 쑥의 칼슘과 미네랄이 혈액 속을 타고 다니면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니 폐질환을 치료하고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완벽히 예방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의 궁합은 뇌 건강에도 참 훌륭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뇌 건강 비타민 콜린이 쑥의 비타민과 함께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계란말이, 계란찜 그리고 계란국에 쑥을 넣어 향과 풍미를 가득 더해주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는 더욱더 좋답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 좋아하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가 겨울철 군고구마일 만큼 고구마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고구마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구마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척박한 토양에서도 인간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토마토와 케일에 이어 고구마를 세계의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그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흰 액체는 얄라핀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이는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소와 함께 장에 머물고 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배출하면서 변비 개선과 함께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더불어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장 속의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의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대장암문학회와 대한암협회에서는 매년 9월을 대장암의 달로 지정하고 대장암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데다 기름진 서구의 음식이 더해지고 여기에 흡연과 음주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암 발병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평소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먹는 것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고구마를 섭취하면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질환과 폐암, 식도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고구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은 고구마 한 개당 약 13%가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고구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먹는 것입니다. 혹시 고구마 중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병원균의 일종인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은 고구마를 수확할 때 생긴 상처에 균이 침투해 발생하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생기는 병의 일종으로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몸에 섭취된다면 속이 메스껍고 고열과 복통, 설사,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무늬병은 전염성이 강해 고구마 전체의 독소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보관한 고구마에 전염 가능성이 있어 보관할 때 검은무늬병 걸린 고구마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검은무늬병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위에도 독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반점이 있는 곳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이미 고구마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으며 익히더라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먹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나 아직 당뇨는 없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생고구마 그 자체만으로는 혈당 지수가 55 정도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 안에는 베타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고구마 안에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당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가당은 포도당이 2개 결합한 이당류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달달한 시럽이나 물엿, 올리고당에도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특히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익혀지는 찐 고구마와 다르게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활동 시간이 충분해져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달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고구마는 당뇨에 좋다고들 말하지만 그 고구마는 익힌 고구마가 아닌 생고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현미처럼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역시 금물인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드시고자 한다면 익힌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생고구마를 하루에 10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흡연을 하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인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고구마를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폐암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요. 따라서 흡연자분들은 되도록 베타카로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는 75%가 전분으로 이루어진 전분 덩어리인데 여기에 열을 가해서 익히게 되면 고구마의 질감이 물러지고 찐득해지죠. 먹다 보면 식감이 부드러워서 얼마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다 보면 어느새 고구마 한 개쯤은 금방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찐득하고 물컹한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 음식물과 잘 섞이지 못해서 소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 보니
소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속이 답답하고 얹힌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든 일을 마친 위장은 고구마를 꾸역꾸역 소장으로 내려보내려 하는데 소장에서는 당분 함량이 많은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 소장 세포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보내라고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올라갈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한꺼번에 많은 당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음식이 그만 들어오도록 뇌가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고구마가 위장 속에 한참을 머물게 되고 위장 압력이 증가하면서 위장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식도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고구마만 먹었다 하면 속이 불편한 분들은 되도록 소량씩만 드시도록 하고 동치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동치미에 들어가는 무에는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로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밀라아제는 무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무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복숭아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